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좀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관련돼서 이 추석 전에 어떻게 좀 전략을 짜가는 게 좋을까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살펴주실 화요일팀 준비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님들 쉬지 않고 달리십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무료 온라인 강연에 또 잡혀 있는데 이주현 전문가님과 최재원 전문가님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로 토요일날 놀러 오는 것도 꼭 메모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희 주유소는 여러분들을 위한 소통 창구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그리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댓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실 화끈한 화요일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정재훈 위원님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이야기를 오늘도 재미있게 좀 해볼 텐데 서울은 지금 비가 와요. 비가 와서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원재 위원님 오늘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딱히 뭐 크게 힘들지는 않고요. 네. 여름에 안 오던 비가 가을에 오네요. 그러니까요. 네. 여름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올라오면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과일이 그렇게 맛있대요. 여름에 비가 덜 오고 가을에 오히려 비가 오니까 해를 많이 봐서. 그쵸. 그리고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좀 잘 지었던 주식도 좀 농사 짓는 마음으로 수확을 잘 해야 될 텐데 그걸 못해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농사 짓는 마음으로 우리 화요일팀한테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우리 정재훈 의원님은 최근에 과일 사 드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뭘 좋아하세요, 과일? 수박이요. 그럼 여름에 많이 좀 드셨겠네요? 못 먹었어요. 아니 지금 동정 여론을 형성하시는 아니 건가요? 진짜로 못 먹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살다 보니까 못 먹게 되더라고요. 한 번 먹었나 보다. 그래도 한 휴가 번. 갔다 오셨잖아요. 휴가를 가서 과일 먹으러 휴가 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휴가도 갔다 오고 좀 달콤한 휴식을 취했으니까 좀 컨디션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에 우리 중에 제일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 수박 못 먹었어요, 어찌됐든. 그러니까요. 네. 수박 먹을 수 있도록 오늘도 수익 잘 나는 종목 좀 제가 여쭤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추석도 또 코앞에 있는데 관련돼서 내 계좌만큼은 지금 가을 분위기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다 보면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도 좀 나눠볼 텐데 수박을 못 드셨다고 하니까 수박을 먹는 마음으로 한번 오늘 시장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는지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네, 지금 옆에 나오고 있는데요. 고용 쇼크라고 적어주셨고 고 PER주 순환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추워지니까 요 키워드가 나오네요. 배당주 마지막으로는 저희 제작진이 뽑은 철강주까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고용 쇼크 이야기가 눈에 띕니다. 사실 저희 화요일팀 지난주에 나와서 앞으로 하반기에 남아있는 FOMC 회의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은 하반기를 잘 지낼 수 있겠다. 시나리오를 좀 짜보자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까지도 했는데 고용 지표가 아니라 고용 쇼크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자, 누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박원재 위원님? 고용이 주말에 발표됐는데 네. 충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거에 비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시장 해석은 반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전에 어떤 예측치를 했는데 그 예측치 기대에 전혀 못 미치게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이 별 반응이 없으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고용이 쇼크가 나왔는데 시장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다. 뭐 일시적일 것이다. 네. 8월 달에는 델타 변이도 있고 그래서 복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나 보다. 그리고 다음 달, 다다음 달에는
지금 안 된 고용이 무조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논조가 나와서 네. 시장도 뭐 그닥 별 반응을 안 하고 쭉 가던 길 가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용 발표하기 전에는 다들 중요하다고 했던 지표였는데 네. 이틀 지났죠. 시장으로. 미국은 어제 오늘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첫 반응이 나오는 거고. 네. 근데 내면을 보면은 이게 진짜 쇼크예요. 쇼크. 한번 투자하면서 이런 거 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네. 5월 3일 발표됐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를 한 게 쭉 나오는데 찾아봐야 되는데 9월 3일 실업률 발표 나고 서비스업 발표 나고 이걸 또 일부러 찾아놔야 되는데 찾아보려니까 시간이 걸리네요. 네. 어쨌든 여기 있네요. 여기 그래프를 띄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은 사전에 비농업 고용자 지수 이게 굉장히 별 3개짜리가 중요하다는 표시입니다. 그렇죠. 중요도죠. 75만이에요. 23만 5천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쇼크 정도가 아니라 이 예측치는 뭐지 이게 궁금해야 돼요. 왜 75만을 예측했는데 23만밖에 안 나왔지? 이걸 궁금해해야 되고요.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다른 쪽 회복은 뭐 예측대로 얼추 맞았는데 서비스 부분에서 회복이 안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면대면으로 접객에서 이제 레스토랑이나 숙박업소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이런데 일자리가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7월부터 실질적으로 일부 주에서는 보조금을 끊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조금을 끊으면 급여를 못 받기 때문에 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자리를 나갈 것이다. 그런 추정하에서 75만을 예측했는데 네. 23만이야. 그럼 다음 달에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연내에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연준의 이야기가 조금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불안해지겠죠. 네. 그러면 다음 달에는 이제 다들 야 지금 안 된 거는 다음 달에는 회복이 될 거야 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기존에 이제 코로나 쇼크 때문에 날아간 일자리가 한 1,700만 개 날아갔다가 지금 쭉 회복이 돼서 이제 복구를 해놓고 매월 지금 안 된 게 한 700만 개 일자리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월 100만씩 회복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고용시장은 정상화되겠다는 게 연준의 생각인데 이런 충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마 사회현상이라는 거는 네. 정해놓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23만 5천이라는 건 추정치에서 한참 멀어졌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안 나가도 될 요인이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급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아마 두 가지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첫째는 요새 미국 고용시장이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인을 엄청 합니다. 일자리를 엄청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이 안 와요. 그랬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당장 급하지 않다는 거고 임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이 임금 오르는 게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건데 임금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임시직이나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니까 이런 기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야, 뭐 임시직 말고 좀 정규직 같은 건 없어? 뭐 이런 기대도 좀 있을 수 있겠죠. 더 나은 고용 조건을 찾게 그렇죠. 되는 지금 거죠. 임금이 네. 계속 올라가고 일자리가 확장돼 가고 있으니 그동안엔 내가 이제 임시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한번 찾아볼까? 라는 대기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조금이 끊어졌는데도 일자리를 안 나간다는 건 대체 소득 수단이 좀 생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급하지 않다는 얘기죠. 당장 집세를 못 내서 쫓겨날 만큼 급하지 않다. 네. 그 얘기는 저축률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예요. 저축률이요? 네, 저축을 좀 해놨겠구나. 지금 미국의 가계저축 규모가 제법 올라와 있어요. 기업들도 현금이 쌓여 있고. 그럼 코로나19 이후에 정부에서 작년에 재정집행을 맨 처음에 1.5조, 0.9조, 3조에서 한 5조가량을 작년에도 뿌렸어요, 재정으로. 네.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해서 1조와 3.5조를 더 뿌리죠. 그럼 작년에는 직접적으로 가계의 소득을 이전을 했죠. 그게 이전 소득입니다. 네. 근데 이전 소득으로 뭘 할래라고 물어봤더니 작년에 설문조사한 거 방송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네. 당신은 이전 소득 받으면 뭐 할 겁니까? 라고 했더니 2030 MZ세대가 네. 대부분이 뭐 한다 그랬죠? 주식과 코인. 맞습니다. 주식과 코인을 한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주식과 코인이 작년 비해서 상당히 올라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 MZ세대가 상당히 투자 수익을 올렸겠죠. 네. 그럼 이들은 음. 일자리 나가서 한 300만 원 받는 일자리와 네. 내가 집에서 한번 해보니 야 이거 굳이 나가야 되나? 잘만 하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연봉 이상 벌었을 테니까. 네. 이것도 하나의 사회 현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9월 달에 그때도 만약에 일자리 복귀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생각해야 된다. 투자하는 사람은 네. 이런 거를 좀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뭐 75만 예측했는데 23만 5천 건인데 충격인데 시장은 아무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나갔어. 다음 달 볼 거야. 네. 라고 하는 것과 네. 연준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연준 위원들은 시장을 쥐락펴락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고용 쇼크가 나오면 이거 좀 자기들 뜻대로 시장이 안 돌아간다고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힌트는 좀 나와요. 네. 댈러스 연은 총재나 이렇게 좀 매파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8월 중순에는 야 고용을 좀 보고 갈게 이러다가 네. 고용 쇼크가 이렇게 나오기 직전에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연준 인사들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굉장히 고품질의 정보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 고용이라는 게 일시적 쇼크라는 데이터를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런데 연준위원이라 해서 모든 걸 정확히 맞추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사회 현상으로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와 아니면 이제 쉬는 동안 집에서 쉬는 동안 이 코인을 하든지 밈 주식을 하든지 이 직접 투자에 한번 맛을 봤더니 야 난 그냥 일자리에 안 나가고 그냥 이거 해야겠어 라는 게 생겨서 일자리가 계속 고용이 확충이 안 되면 연준의 스케줄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연내하겠다는. 그게 이제 22, 23일 날 FOMC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은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서로 구성원들의 생각과 작용과 반작용. 그래서 이 작용과 반작용을 누르기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용 지표가 만약에 50만 이상 나오면 네. 개선이 되면. 바닥은 완전히 찍었고 이제부터는 갈 일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야, 이건 이제 뭐 더 확인할 게 없다. 이제는 열고다. 그래서 우리 방에서도 이제 이 9월 달에 무조건 충분히 매집을 해서 이 이후에 내년엔 엄청나게 갈 꽤 큰 테니까. 네. 상승이 나올 테니 그걸 누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이게 뭐지 하는 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다른 시나리오의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러면 투자자는
한 발 물러서서 확인될 때까지 관찰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고용이 일시적 쇼크인지 네. 그러면 다음 달 고용 지표는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매월 12일이 있는 그 주간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 다음 달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해요. 네. 그러면 다음 달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할 텐데 그 발표하는 고용 지표는 굉장히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요. 네. 아마 이달의 연준 의원들도 아마 섣불리 먼 그 통화 정책을 발표하기에는 네. 좀 쭈삣할 텐데 문제는 다음 연준이 10월 달에 없어요. 11월 2일 날 있어요. 2, 3일 날. 그렇죠. 45일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11월 달에 하게 되면은 올해 내 테이퍼링 하기까지 일정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달에 과연 연준 의원들이 만약에 연내 테이퍼링을 이달에 암시를 했다는 거는 우리가 못 보는 데이터가 연준에 있다. 네. 이 고용 쇼크는 일시적이라는 걸 아마 연준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니까 그럼 그때부터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시장은 갈 겁니다. 네. 근데 연준이 뭔가 뜨뜻미지근하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다음에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러면 10월 달도 변동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대비를 해야겠군요. 10월 달도 변동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로를 갈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체크해보는 시간. 그럼 지금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당연히 위도 막혔고 아래도 막혔다. 박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용 지표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고용 쇼크라고 이야기한 데는 저희가 좀 팩트만 정리를 해서 전달을 드리자면 예상치보다 이 주말에 나왔던 고용 지표가 굉장히 하회를 하면서 좀 다른 시나리오를 써야 될 가능성이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 안에 있을 FOMC 그리고 다음 달에 발표가 될 9월 달에 관련된 고용 지표까지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면서 과연 남은 하반기 여기가 바닥인가에 대한 시나리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디벨롭 시켜야 된다, 개발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좀 나왔다고 하니까 노란톡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잡혀있는 또 이벤트를 보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잡혀 있어요. 또 99데이더라고요. 9월 9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추석 전에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키워드는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 뭐 동시만길이라고 해서 별게 있을까 싶은데요. 네. 우선 뭐 최근에 선진 시장 같은 요즘 괜찮았었어요. 그러다 이제 한국 시장이 좀 유난히 신흥 시장이죠. 유난히 좀 안 좋았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회복을 어느 정도 얼추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시장에서 특히나 거래소 시장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피크예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테마성 종목군들이나 이슈가 있는 뭐 상대적으로 코스닥 종목군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여전히 좀 박스권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이번 주에 동시만기가 있는데 상방보다는 오히려 좀 조정을 보일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큰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박 의원님 말씀대로 고용지표에 있어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지만 국내 쪽에서도 지난달 산업생산을 좀 보게 되면 경기 선행지수가 꺾였어요. 국내 쪽에 있어서. 그럼 그 부분들에서 힘을 실는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피크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 선행지수가 다시 돌아서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지금 보게 되면 지난달이죠. 8월 말에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선행지수는 일단 꺾였어요. 선행지수가 꺾이고 난 이후에 이게 계속 꺾일 건지 2달 연속적으로 꺾이게 된다면 인정을 좀 해주는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10월 달에 이제 이번 달 말이죠. 뭐 8월 달에 산업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산업활동 동향의 보고서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에 어찌됐든 추석 연휴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시장에 있어서 그냥 여전히 그냥 박스권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나마 우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줬다가 다시 또 매도로 좀 전환되는, 오늘 매도로 좀 전환됐는데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는 크게 움직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동시만기는 일단 상방보다는 좀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 그렇게 된다라면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대한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챙겨놓고 가는 전략? 그리고 덜 오른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모아가는 전략? 그런 식으로 좀 이번 주를 좀 대비를 하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사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예요. 그렇죠. 추석 추석 전까지. 연휴가 있기 때문에 추석 네. 연휴를 앞두고 나서는 좀 거래가 좀 한산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좀 느긋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크게 시장은 출렁거리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출렁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그렇게 좀 보고 이번 만기를 넘어가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앞에 다가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추석 연휴 전까지는 오히려 지수 상단보다는 하단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열려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관련돼서 이제 순환매가 계속해서 종목별로 도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키워드를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종목별 그리고 섹터별로 빠르게 또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고 PER주 순환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고 PER주라고 또 콕 집어서 순환이 도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위원님? 시장을 항상 볼 때는 매매든지 투자든지 항상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점이 뭐죠? 기준이요? 네,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 그게 종합주가지수예요. 그게 지수죠? 네. 종합주가지수를 왜 산출을 하냐면 네. 지금 시장의 위치를 그냥 데이터로 시가총액식이니까 시가총액 큰 놈부터 작은 놈까지 다 뭉뚱그려서 평균하면 인덱스로 지금 여기에요 라고 한 게 종합주가지수죠. 네. 그럼 종합주가지수를 놓고 이 종합주가지수 평균보다 센 놈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통상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도주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시장 지수보다 센 놈을 계속 따라다니면 돼요. 이게 주도주 찾기죠. 네. 그러면 이 주도주 찾기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방송 때 종종 드렸던 말씀인데, 이 주식시장은 일물일가가 적용되는 백화점이 아니라 그랬죠. 네. 네, 재래시장이죠. 재래시장은 발품을 파는 만큼 보여요. 그렇죠. 발품을 팔아야 돼요. 장 끝나고 전 종목, 전 섹터, 전 종목을 윙 돌려보면은 야, 지금 뭔지 모르지만 이게 센데라는 게 나와요. 그럼 최근에 이제 제가 신흥 SEC부터 이제 출발을 했죠. 네. 이게 이제 2차 전지가 어느 순간 지수 대비해서 우뚝우뚝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섹터에서 이 어떤 한 종목만 올라가면 우리는 그거를 흐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어떤 집단군이 있는데 그게 동일한 흐름을 갖는다 그러면 선발대가 있고 후발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맨 앞에 시세를 내는 놈이 있으면 이게 흐름군이면은 주도군이면은 이 안에서 또 순번을 타고 1차, 2차, 3차 시세가 이런 거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투자자라면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야 내가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뭘 아느냐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경험이 있는 투자자고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매일 바쁘기만 해. 매일 뭐 바쁘고 뉴스 탐색하고 정보 듣고 전화하고 그래서 야 뭐가 좋대더라 카더라 통신에 열중하는데 사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답을 다 줘요. 지수하고 이거 비교를 해보면은 금방 답이 나오는데 그거를 찾는 방법이 이렇게 추가를 눌러서 이거 지수하고 같이 연결이 안 되네. 추가를 눌러서 지수하고 종목하고 동시 비교를 해보면 좋아요. 그러면 지수 차트하고 종목 차트하고 한번 동시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키운 지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종합 지수예요. 그러면 위에는 종목 차트, 아래는 지수 차트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일을 해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단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늘려서 보면은 지수는 요 아래가 이제 지수인데 쭉 밀려 내려가는데 2차 전지는 지금 전혀 밀려가지 않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먼저 올라가는 차트인데 보면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죠. 지수는 여기서 쭉 밀려 내려가는데 에코프로비엠은 거꾸로 쭉 올라가요. 이게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강한. 우위에 네. 있는.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 쭉 올라가니까 우리가 2차 전지가 좋다는 건 이미 다 알았어. 네. 그죠? 2차 전지가 뭔지 모르지만 다시 힘을 쓰네. 요 얘기는 제가 워낙 많이 했던 내용이라서 오늘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소재가 제일 먼저 갔죠. 야 소재가 간 다음엔 그 다음에는 부품주가 갈 확률이 많다라고 이제 우리 방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부품주에서 대장이 이제 그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걸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고 신흥 에셋도 방송에서 줬고요. 이제 우리 방에서는 뭐 대주전자 재료 뭐 이런 것들을 쭉 갑니다.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일찍 같이 따라 들어갔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하는 순서예요. 그럼 2차 전지가 더 갑니까? 뭐 그런 건 몰라요. 하지만 시세가 끊어지지 않고 마지막은 이제 장비주 단만 남았는데 네. 장비주는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튀지 않아요. 그럼 아직까지. 장비주가 간다면은 갈 수 있는 거는 또 몇 개 안 돼요. 장비주는 기본적으로 전극 공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조립 공정이 있고, 활성화 공정이 있는데, 네. 이 조립 공정은 미리 다 튀었어요. PNT와 CIS야. 이게 작년에 튀었다가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립 공정은 지금 안 가.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전극 공정은 이미 시세가 났고 조립 공정 중에 정말 안 가요. 그러면 마지막에 활성화 공정 남아있는 게 원익 PN이에요. 그래서 원익 PN이는 우리 가족방에서도 얘기했고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흐름을 잡아가면은 되는데 그럼 제가 이제 오늘 타이틀을 네. 고퍼주의 이제 순환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시장의 흐름이 박스를 그리죠. 주도주가 잘 안 나오죠. 주도주가 나오면 색깔이 변해요. 근데 오늘 철강주가 좀 세게 올라갔어요. 맞아요. 얼마 전에 건설주가 세게 올라갔고요. 네. 철강과 건설은 제가 방송 때마다 얘기하면서 강조했던 섹터였어요. 맞습니다. 자, 투자가 하루하루를 시세 강황을 쫓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흐름을 잡아가는 게 변동성도 내가 잡아가면서 전략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굉장히 편한 투자 방법이에요. 사실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는 투자자, 특히 직장을 다니시면서 내가 그렇게 세밀한 분석하기 어려운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이렇게 좀 편한 방법으로 가는 게 좋아요. 물론 편하지 않죠. 네. 그런데 이거는 좀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따라갑니다. 얼마든지 따라가고 왜냐하면 크게 방향이 안 바뀌니까. 네. 그래서 방향 바뀌는 것만 체크를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무던하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인데 네.
이제 내가 아니야. 이건 난 내가 승부를 보겠어. 그리고 I can do it 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매매하는 거 도전할 만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매매를 하겠다는 거는 시간을 굉장히 압축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를테면은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 트렌드 팔로잉은 이 기간이 길어요. 적어도 한 분기, 두 분기, 길면 1년까지 가는데 이 시장은 시간을 짧게 보면 하루에도 순환이 다 돌아요. 그러면 매매하는 방법은 이것도 간단한데 매매하는 사람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당일날 가장 센 놈을 찾으면 돼요. 그거는 아침에 딱 보면은 15분 보면 나와요. 매매하는 사람이 무슨 뭐 10시까지 아무 짓도 안 하면 그 끝나는 거고 그렇죠. 매매하는 사람은 보통 하루 거래량의 25%가 9시부터 10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5분 되면 이미 야 오늘 어떤 놈이 세겠다는 게 느낌이 와야 돼. 10분이면 종목이 결정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10시까지 한번 승부를 봐야 돼. 그게 훈련이 되면은 그래서 내가 누적으로 쌓을 수 있다면은 매매하는 게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통계가 있잖아요. 확률. 통계적으로 그렇게 매매로를 통해서 자산을 축성하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아요. 열심히 해도 잘 안 돼. 네. 왜냐하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좀 해보시는 건 좋은데 한 2년 해봤는데 여전히 잘 안 된다. 그러면 아, 내가 이거 좀 소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걸 내가 그냥 뭐 무조건 해내겠다고 달려들다가 정말 인생 자체가 아주 위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해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 대신 그 네. 2년은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한번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보는 거죠. 그 2년 했는데도 안 된다. 아, 그럼 난 이거 소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하는 방법은 많아요.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권장할 만합니다. 그러면 결국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해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성장하는 기업, 대표 기업을 다 모아놨어. 그러니까 그중에 내가 선별만 잘하면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나한테 줍니다. 그게 주식 투자하는 이유예요. 네. 그 대신 뭘 하든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아니 뭐 투자를 정말 잘만 한다면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잘만 하면 문제가 아닐 텐데 일단 두 번째 키워드였던 고퍼주 순환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이야기해 주신 것 저거를 같아요. 순환을 얘기하다가 순환을 얘기해요. 네. 고퍼주 순환 들어가는 로직은 또 간단합니다. 네. 2차 전지 갔어요. 네. 그 다음은 고퍼주를 형성하는 신재생 쪽에 다음 넥스트는 수소가 있고요. 이 정책 네. 관련이죠. 그 다음에 풍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이 있고요. 그렇죠? 이게 다 고퍼류인데 지금 2차 전지 시세만 났고 요새 수소가 꿈틀거려요. 그렇죠. 이런 걸 예민하게 살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선두주는 뭐가 있고 후발주는 뭐가 있고 이런 게 이미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투자자라면.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시세가 나와도 못 잡아요. 내게 안 됩니다. 네. 고퍼주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2차 전지 순서를 좀 이야기해 주셨어요. 수소 그리고 풍력, 태양광 순서로 이제 움직일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예민하게 시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흐름에 대해서 미리 좀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함께 보면요. 날이 추워지니까 이 키워드가 나오네요. 배당주 이야기인데요. 배당주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주신 위원님께서 열심히 뭔가를 검색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배당주. 그래서 배당주 지금 좋다는 건가요? 어떻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이게 아까 이제 박 의원님이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지금 시장 자체를 보면 가는 놈이 더 가요. 그렇죠. 종목군들이.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따라 들어가기가 되게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 이게 만약에 차익 매물이 나오거나 매매 타이밍이 적절하지 못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또 고생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겠죠. 트레이딩적인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가고 있는 놈들을 계속 해야 돼요. 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나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고점권역에 있는 주식을 나는 중장기로 모아갈 거야라고 해서 그 주식을 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조정을 받게 되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야 되냐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계획이라든가 전략이 없이 들어가 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계속 이제 경제 매체라든가 온라인 매체라든가 이 신문이라든가 기사에서 계속 좋다는 얘기만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 좋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아, 이 주식이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중장기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매수를 했다가 오히려 고생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월봉 차트를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쉬어가는 구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올라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종목을 안 한다라면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배당주예요. 그러니까 연말 12월 달 뭐 들어서 배당주를 찾고 이럴 부분들보다 오히려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의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 중에 배당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놨다라면 오히려 네. 상당히 좀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 두산이라든가 효성 지주사 같은 경우 그 싼 상태에서 매수를 해서 배당 8% 이상 받을 거예요, 올해. 그러면 은행의 4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가는 주가 수익률대로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략이죠. 나는 트레이딩이야라고 하게 되면 이건 어울리진 않아요. 배당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울리진 않고 나는 투자야. 누가 말하는 투자를 할래라고 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많이 올라가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배당주들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뭐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 부분들은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뭐 이런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하다 보면 이들 기업들이 실적이 나고 그다음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뭐 중간 배당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 정도의 배당 수익이 보통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꾸준하게 성장은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도 5% 이상 배당이 나오는 기업들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직접 좀 찾아보는 좀 수고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만 네. 대체적으로 고배당주 하게 되면 나와 있는 게 뭐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뭐 이런 쪽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 쪽이 조금 더 주죠. 그럼 그런 종목군들 중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정체기가 되어 있는데 가는 종목군들만 가고 있으니까 보험주들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보험주라든가 혹은 뭐 증권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저는 매수를 해봐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모아가는 전략권들 보게 된다라면. 네. 그러면 단적으로 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를 좀 보게 되면 효성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자고요.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많이 빠져 있던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면 실제로 이거 투자자분들 저희 가족분들이 갖고 계세요. 효성 지금도 안 팔고 갖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을 보게 되면 6%대예요. 이때 당시에 매수해서 배당 수익률이 6.5%예요. 근데 작년에 1,300억밖에 실적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그 상태에서 6%가 나왔다라고 한다라면 올해 실적이 4배 이상 튀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매수를 해놨던 투자자들이라면 배당 수익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10%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는 그 기업들을 길게 투자를 한다면 시세 차익은 덤이고 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은행이자의 5배가 넘어요. 그럼 그런 주식군들을 오히려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보통 스몰캡 종목군들을 잠깐 종목 검색하다 말았는데 네. 코엔텍이라는 폐기물 업체가 있어요. 주가 올라간 거 없어요, 얘. 보니까. 주가는 올라간 주가는 없는데 실적이 뭐 잘 나왔느냐, 실적이 못 나왔나? 그것도 아니에요.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6년도 때부터 성장을 해왔어요. 18년도 때부터 역성장 잠깐 19년도 역성장했다가 작년에 최고 실적 냈거든요. 그럼 과연 올해는 최고 실적 낼 수 있을까? 상반기에만 따져보게 되면 150억 정도 했네요. 매출은 줄어드는데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조금 거시기 하지만 매출에까지 같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실적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배당 수익률을 5%대의 배당 수익률을 꾸준하게 줬단 말이에요. 네. 3년 연속으로. 연간 기준으로만 따져봐도 얘네가 배당 수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8년도부터 5%대의 배당 수익률을 줬어요. 그럼 올해도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지금 정도 주가 수준이라면 작년에 배당락 기준보다 가격이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오히려 이 지금 자리대에서 배당을 노려보고 한다라면 실적 돼요? 배당을 노려봐요? 그렇다면 한 6%? 그럼 은행이자 3배? 뭐 그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그러니까 모아가는 거죠. 한 가지의 방법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주식들을 길게 투자를 하게 되면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고 배당 수익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지수가 답답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오히려 고퍼 종목군들을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배당주를 택해 보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네. 뒤숭숭한 이런 시장에서는 네. 그럼 그런 쪽이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오늘 시장에 대한 각각 전략을 좀 키워드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는 우리 시장 속에서 고퍼주 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강하게 좀 공략을 하거나 그게 부담스럽다 하시면 배당주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종목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 오늘 강세를 보였던 고퍼주 중에 또 순환매가 돌고 있는 종목들 중에 철강주 이야기를 곁들여서 함께 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 해석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주 냉철하게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의 분석을 들어봤고요. 화요일만 되면 이 주식 투자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두 분이 오늘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두 분께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각각 종목들을 준비해 오셨잖아요, 위원님들. 그렇죠? 네, 갖고 왔어요. 네. 안 준비 안 하신 거 아니죠? 네, 깜짝 놀랐네요. 자, 그러면 박원재 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히든 종목? 제가 대체적으로 이제 투자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오늘은 좀 투자라기보다는 매매 팁 들 수 있는 거. 매매는 기준이 업사이드가 일단 커야 됩니다. 그렇죠. 업사이드가 큰데 로스콧이 좀 타이트하게 잡힐 만한 위치면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 백신 이슈로 한동안 시세군이 많이 형성됐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mRNA 방식의 백신 물질 임상 1-2A 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가 이 기대감으로 쭉 올랐다가 피레치처럼 네. 쭉 올랐다가 지금 아주 돌아져 급락을 있나요? 했어요. 그런데 로스컷 잡기가 좀 편한 위치에 와 있어. 네. 그러면 이럴 때 매매는 정말 단순해요. 내가 나올 자리가 보일 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타이트한 로스컷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로스컷 범위 넘어가면 칼같이 로스컷을 해야 됩니다. 네. 매매로 들어갔는데 로스컷을 못한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요 종목으로 한번 그럼 테스트를 해보면 할 것 같네요. 그래서 매매는 항상 아이디어가
내가 나갈 자리가 보여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일단 네. 매매 기준은 손절가가 나와야 들어가. 이게 그러니까요. 기본이에요. 네. 그런 계속 1, 2, 3을 다 해야 하는 게 좋겠죠. 1, 2, 3을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 번에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두 번째 포인트 두 들어볼까요? 번째는 이제 이 기업이 기술 특례로 들어왔어요. 아, 기술 특례로 들어와서 당연히 이제 코넥스 시장에서 기술 특례로 들어왔으니까 재무제표는 뭐 당연히 볼 게 없는 기업이고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모더나와 화이자가 mRNA 방식을 이제 형성해서 지금 백신을 만들었는데 네. 델타 변이 등 이게 끊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 주권 얘기가 계속 나오고 내년도에도 이제 정부 지원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는 어차피 좀 한 방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임상 결과가 잘 나온다. 그러면 정말 한 방이 있는 거고요. 오. 아니면 지금 타이탄 로스컷 분위기에 있으니까 그렇죠. 네. 끊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한데 매매 종목이라고 하시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그 가격 전략을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박원재 위원님의 지금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위원님께서 오늘은 매매 종목을 준비를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관련된 내용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정재훈 위원님의 종목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히든 종목 힌트 연속적으로 들어볼 텐데 오늘 이 종목 뭘까요? 히든 종목 힌트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이 회사가 상장한 적이 한 2019년도에 아마 상장을 했을 거예요. 얼마 안 됐네요. 네. 2019년도에 했으니까 21 만 2년 정도? 뭐 그 정도 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근데 상장을 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HTS의 이 실적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2018년도부터 보통 나오니까 2018년도 때부터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영업이익까지 같이 함께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작년 20년도에도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최고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작년의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매출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제약바이오 섹터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시장이 좀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2차 전지 쪽도 순환매 나오고 있고, 수소 쪽 며칠 좀 강했던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서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세 번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이 기업이 반려동물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네. 이게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저희 집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못 먹는 뭐 그런 영양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강아지는 다 먹어요. 그렇죠. 미용도 시켜주고 네. 요즘에. 네. 저는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려면 몇 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저희 집에 모셔놓고 있는 그 강아지는 얼마에 한 번씩 가고 영양제 요즘은 먹이고. 페펜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저는 그냥 대충 농약 이렇게 닦아서 먹는데 뭐 친환경으로 이렇게 사주고, 그만큼 이렇게 반려 시장에 대한 그 규모가 그렇죠.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인간한테 돈을 아껴도 네. 거긴 돈을 안 아끼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기업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덧붙여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뇌피셜인데요. 유보금이 겁나 많아요. 오. 그 유보금은 뭘로 쓸까?
요건 뇌피셜로만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뇌피셜이 굉장히 잘 들어맞고 있는 수박을 먹지 못한 우리 정재훈 위원님의 히든 종목까지 힌트를 좀 들어봤는데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이 종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저희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이어지는 2부는 저희 박원재 위원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제대로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부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주유소 3부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접수해 두는 것 잊지 말고 함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